여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130발이었습니다. 동시에 드론 580대가 하늘을 가득 채웠죠. 중동 전역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막아선 건 미국제 패트리엇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천공투가 그 하늘에 있었던 겁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결과였습니다. 세 나라 방공망의 종합 요격률이 90% 이상이었고 천공투는 그 수치에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수출된 국산 무기 역사상 최초의 실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데뷔전에서요. 과연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천공투를 믿지 않았던 한 남자는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흐마드 알만술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산하 무기평가국에서 일하는 기술관입니다. 우리 군이 도입을 검토하는 무기 체계를 직접 들여다보고 그게 실제로 쓸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미국제, 유럽제, 러시아제 할 것 없이 웬만한 장비는 다 만져봤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천공투 10개 포대 계약을 맺은 건 2022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외 언론이 크게 다뤘고 저도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했더라고요.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요격고도 15km 이상, 유효 사거리 약 20km. 패트리엇과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중거리 요격 체계로서의 성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걸리는 게 있었어요. 한국이 방산 강국이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K9 자주포가 유럽에서 팔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미사일 방어 체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분야에서 제대로 검증된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정도라는 게 제 오랜 인식이었거든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이 실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2개 포대가 현지에 배치된 이후에도 그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장비가 들어오고 한국 측 기술진이 운용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저는 속으로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실전이 없으면 결국 모른다고요. 아무리 훈련 성능이 좋아도 진짜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포대당 수출 가격이 4억 원 이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산 무기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숫자보다 실전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숫자를 들이밀어도 실전 한 번을 못 이긴다는 걸요. 그 실전이 올이라고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2026년 2월 말의 그날 밤은 처음엔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국방부 청사 안상황실에서 야간 대기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건 이미 몇 주 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었고 우리 부처 내에서도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회의가 부쩍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직접 겨냥할 거라고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그 설마가 현실이 된 건 현지 시각으로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훈련 경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로 표적 신호가 하나, 둘, 셋, 숫자가 멈추지 않았어요. 이란 쪽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단발이 아니었습니다. 동시다발이었어요. 이어서 드론 수십 대가 낮은 고도로 접근 중이라는 보고가 뒤따랐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실제 교전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상황실 앞 모든 사람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공망 자동 교전 절차가 가동되면서 패트리엇과 에로우 그리고 천공투가 동시에 응전 태세에 들어갔어요. 솔직히 그때 저는 천공투보다 패트리엇 쪽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시선이 패트리엇 운용 화면으로 먼저 갔거든요. 천공투는 한 번도 실전을 경험한 적이 없는 체계였으니까요. 훈련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진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분야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숨을 참으며 화면을 바라보는데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교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로 표적과 요격체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궤적이 실시간으로 그려졌어요.
상황실 안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였죠. 탄도미사일은 비행 시간이 짧습니다. 발사에서 요격까지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요격 성공 신호가 떴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패트리엇과 에로우가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청웅2 운용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도 요격 성공 신호가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오작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센서 오류로 요격 성공이라고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사일이 격추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잘못 읽은 건지는 사후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신호를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반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요격 미사일이 이렇게 깔끔하게 작동할 리 없다는 오랜 선입견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전이 끝나고 피해 상황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 외곽 주요 시설들은 멀쩡했어요.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상당수가 목표물에 닿지 못했고 드론도 방공망에 대부분 걸렸습니다. 도심 피해는 제한적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청웅2 운용 데이터가 눈앞에 있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0년 넘게 쌓아온 제 판단 기준이 그날 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어요. 교전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상황실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어젯밤 화면 위로 연달아 찍히던 요격 성공 신호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여전히 완전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했어요. 사후 분석 보고서가 취합되기 시작한 건 오전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고 회의실 한쪽에 혼자 앉았어요. 청궁2 운용 데이터부터 펼쳤습니다.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청궁2가 할당받은 표적에 대한 교전 기록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발사 횟수, 추적 성공 여부, 요격 결과. 그 숫자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는데 중간쯤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요격률이 종합 수치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 나라 방공망 전체를 합산한 종합 요격률이 90% 이상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청웅2의 수치는 그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처음 도입을 검토할 때만 해도 저는 청궁2가 패트리엇의 보조 수단 정도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력은 어디까지나 미국제라는 게 제 전제였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는 그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잠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무기 체계를 평가할 때 항상 실전 검증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실전을 거치지 않은 무기는 절반의 신뢰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 청웅2는 어제까지 절반짜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젯밤 그 절반이 채워진 거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청웅2는 이번이 수출된 국산 무기 중 최초의 실전 투입 사례였거든요. 한국이 방산 수출을 본격화한 지 꽤 됐지만 실제 전장에서 적의 미사일을 상대로 교전한 국산 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데뷔전이었던 거죠. 그것도 탄도미사일 130발과 드론 580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요. 그날 오후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었던 척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제 회의록이 너무 솔직하게 남아있다고요. 동료는 웃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틀렸고 데이터가 옳았어요. 실전 데이터가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방산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한국을 방산 수입국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미국 무기에 의존해 군을 재건한 나라, 그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 인식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이미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노르웨이, 폴란드, 이집트, 인도,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됐고 K2 전차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었어요. 경공격기 FA-50 역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등에 납품됐습니다. 수출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목록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상 무기 체계가 압도적이었어요. 자주포, 전차, 경공격기 모두 뛰어난 장비지만 미사일 방어 체계만큼은
서방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독점해온 영역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끼어들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청궁투는 그 상식에 균열을 낸 겁니다. 포대당 수출 가격이 4억 원 이상이고 아랍에미리트가 10개 포대를 계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각각 10개 포대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들이 성사된 건 성능 수치가 설득력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패트리엇 포대 한 기를 들여오는 비용과 비교하면 청궁2는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한 건 청궁2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막바지에 있다는 장거리 요격 체계였거든요. 청궁2가 중거리 요격을 담당한다면 이 체계는 그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상층 방어 무기입니다. 패트리엇 최신형 에로우3과 같은 급으로 분류되는 수준이에요. 청궁2가 이번 실전에서 입증된 게 단순히 청궁2 하나의 신뢰도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한국 방공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도가 실전 데이터로 처음 쌓인 순간이 바로 그 밤이었던 거죠. 실전 결과가 알려지면서 주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무기가 실전에서 성과를 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보고서와 설명회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신뢰가 실전 한 번으로 단번에 생겨나거든요. 그건 어떤 전시회보다 강력한 증명입니다. 교전 직후 며칠 동안 중동 여러 나라 방산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청궁2 얘기였습니다. 데이터를 받고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우리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반응이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지역에서 미사일 위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주변국들은 오래전부터 그 위협을 실질적으로 체감해왔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안까지 날아든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지역 나라들에게 방공체계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청궁2의 실전 성과는 단순한 수출 실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존의 방공체계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나라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 실전에서도 검증된 대안이 생겼다는 건 구매 협상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였어요. 며칠 뒤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궁2의 실전 성과는 한국 방공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개발 막바지에 있는 국산 장거리 요격 체계의 수출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내린 직업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터와 분석이 아닌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왜 처음부터 이걸 믿지 않았을까? 한국이 이 수준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나는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방산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0년대 초, 한국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였고 군대는 무기 한 자루도 스스로 만들지 못했어요. 미국의 군사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한국은 무기를 사오는 나라라는 인식은 사실 그 시절의 잔상이었던 거죠. 수십 년 전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1970년대부터 방위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해 독자적인 무기 개발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소총과 탄약 같은 기초적인 무기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서 자주포, 전차,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이어진 겁니다. 청궁 체계의 개발도 그 흐름 위에 있었습니다. 청구 개발이 시작된 건 1990년대였어요. 이후 성능을 개량한 청궁2가 나오기까지 수십 년의 연구 개발이 축적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었던 거죠. 수십 년의 시간과 기술 투자가 한 층씩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한 가지 사실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키워온 배경에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한반도는 지금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쪽에는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수시로 발사 시험을 하는 이웃이 있거든요. 한국의 방공체계는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겁니다. 가상의 적을 상정한 게 아니라 실제 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었어요. 그 대목에서 뭔가 묵직한 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결국 같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위협은 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위협을 수십 년 동안 정면으로 마주보며 기술을 갈고 닦아온 나라였어요. 그 사실을 저는 그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홍투 추가 도입을 타진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고 장거리 요격 체계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중동 출장이 눈에 띄게 잦아졌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얼마 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업무 회의 때문이었는데 짧은 일정에도 도시를 걸어볼 시간이 있었어요. 번화한 거리를 걸으면서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 폐허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쌓고 그 기술이 결국 중동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청홍투는 단순한 무기 수출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한국이 걸어온 70년의 압축판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직업상 어떤 무기든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림 덕분에 한 가지를 배웠어요. 숫자는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쌓인 기술은 결국 숫자로 증명됩니다. 한국산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저는 그 기록의 목격자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